6월 2일 맑음. 아침에 배 첨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충청수사를 방문했다. 저녁에는 우수사이였기에 진영을 찾아가 강진영감이 대접한 술을 마시며 화를 쏘며 시간을 보냈다. 경상수사 원균도 합류했으나 몸이 불편하여 일찍 돌아갔고 충청수사와 배경남이 내기 장기를 두는 것을 구경했다. 해설. 이날은 주요 장수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진 날로 보인다. 특히 이혁기와의 만남은 동맹의 확인을 의미하며 원균의 방문은 협력을 의도했으나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6월 3일 초복, 맑음 오후 소나기. 아침에는 맑았으나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계속되었다. 바닷물마저 흐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기록되었다. 충청수사와 배경남이 방문하여 바둑을 두었다. 해설. 초복의 기록은 당시 자연과 날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더위 속에서의 소나기는 잠시나마 시원함을 제공했을 것이며 장수들과의 바둑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6월 4일 맑음. 충청수사, 미조왕첨사, 웅천영감이 방문하여 종정도를 즐겼다. 저녁에는 임금의 분부를 전달받았다. 내용은 장수들이 협력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관행을 바꾸라는 지시였다. 이는 원균이 술에 취해 망발을 한 것이 원인이라 기록되었다. 해설. 종정도 놀이는 장수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질책은 당시 장수들 간의 불화와 협력 부족이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원균의 행동이 문제를 더 키운 상황임을 암시한다. 6월 5일 맑음.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도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가 방문하여 함께 활쏘기를 했다. 밤에는 관청의 심부름꾼인 김산과 가족이 유행병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죽음에 큰 슬픔을 느끼며 무밭을 갈고 송일입과 다른 관리들을 군량 확보를 위해 내보냈다. 해설. 유행병으로 신뢰하던 사람을 잃은 충격이 크며 이는 당시 위생과 건강관리가 어려운 환경을 보여준다. 군량 확보를 독려하는 것은 전쟁 대비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황의 긴박함을 나타낸다. 6월 7일 맑음. 충청수사와 배경남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의 군관과 생리들의 죄를 처벌하고 송덕일이 돌아와 임금의 새로운 분부가 곧 도착한다고 알렸다. 이날 무씨 2대 5톱을 심었다. 해설. 남의 군관과 생리의 처벌은 군 기강과 관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무씨를 심은 것은 단순한 농사일처럼 보이지만 전쟁 준비와 연관된 식량 확보 차원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6월 8일 일기. 맑고 찌는 듯한 더운 날씨였다. 우후가 방문하여 충청수사와 함께 활 20순을 쏘았다. 저녁에는 종 한경이 들어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정말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미조왕 첨사가 보고를 올리고 돌아갔다. 또한 회령포만호 민정붕이 진영에 방문했고 전공에 따른 포상 내용이 담긴 관교도 도착했다. 해설. 맑고 찌는 듯한 더운 날씨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충청수사와 우후와 함께 활쏘기를 하며 군사훈련과 유대감을 이어갔다. 저녁에는 종 한경이 방문하여 어머니의 평안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는 장군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이날 미조왕 첨사와 회령포만호 민정붕의 방문이 있었으며 전공에 따른 포상 교지가 도착해 군사적 성과를 확인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푹 돋우는 계기가 되었다. 6월 9일 일기. 맑은 날이었다. 충청수사와 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고 우수사가 방문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었을 무렵 해가 피리를 불고 영수가 검은고를 탔다. 소리가 바다에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담소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해설. 맑은 날씨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다시 충청수사와 우후와 함께 활쏘기를 이어갔다. 우수사가 방문해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해상 방어와 군사 전략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밤이 깊자 피리와 검은고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고 이는 전시 중에도 잠시 여유를 즐기며 정신을 다스릴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이었다. 6월 11일 일기. 맑고 더위가 쇠라도 녹일 것 같은 날씨였다. 아침에 아들 우리 본영으로 떠났다. 작별의 회포가 매우 씁쓸했다.
홀로 빈집에 남아있으니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저녁 나절에는 바람이 몹시 거세졌고 걱정이 더 깊어졌다. 충청 수사가 와서 활을 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달빛 아래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옥피리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헤어졌다. 해설. 더위가 쇠를 녹일 듯한 날씨 속에서 아들 우리 본영으로 떠나며 이순신 장군은 작별의 쓸쓸함과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저녁 무렵 바람이 몹시 거세졌고 가뭄에 대한 걱정과 함께 군사적 대비의 무게가 더해졌다. 충청 수사가 방문하여 함께 활을 쏘고 달빛 아래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으며 옥피리 소리가 처량하게 울리는 가운데 전황과 대비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6월 12일 일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가뭄이 너무 심해 농사 걱정이 더욱 커졌다. 이날 어스름 무렵 본영 소속 배의 격군 7명이 도망쳤다. 해설.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비는 오지 않아 심각한 가뭄으로 농사와 보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했으나 본영 소속 배의 격군 7명이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장기적인 군사 운영에서 내부 단속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당시의 복잡한 군사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6월 14일 일기. 더위와 가뭄이 너무 심해 바다의 섬조차 찌는 듯했다. 농사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충청 수사, 사도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와 함께 활 20순을 쏘았는데 충청 수사가 가장 정확하게 맞췄다. 이날 경상수사가 활꾼들을 데리고 우수사가 있는 곳으로 갔으나 크게 지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설. 심한 더위와 가뭄은 바다의 섬마저 찌는 듯한 상황을 만들었고 농사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충청수사, 사도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와 함께 활쏘기를 하며 군사훈련을 이어갔는데 그중 충청수사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이날 경상수사가 활솜씨 좋은 병사들을 데리고 우수사를 상대하러 갔지만 크게 패배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며 군사적 경쟁과 실력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6월 15일 일기. 맑더니 오후에 비가 내렸다. 신경왕이 영의정 류성룡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이보다 더 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치사 윤우신이 죽었다니 애통할 따름이다. 순천 부사와 보성 군수가 급히 달려와 보고하기를 명나라 총병관 장홍유가 호선을 타고 100여 명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벌써 진도 벽파정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다. 날짜를 따져보니 오늘이나 내일쯤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맞바람이 불어 닷새째 배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소나기가 충분히 내려 가뭄이 해소되었다. 이는 하늘이 백성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들의 편지가 왔는데 무사히 돌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아내의 편지에 따르면 면이 더위를 먹고 심하게 앓고 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몹시 괴롭고 답답하다. 해설. 오전에는 맑았지만 오후에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었다. 이는 마치 하늘이 백성을 돕는 듯한 은혜로운 일이었다. 이날 신경왕이 영의정 류성룡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류성룡의 깊은 마음이 느껴졌다. 그러나 치사 윤우신의 사망 소식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순천 부사와 보성 군수가 보고하기를 명나라 총병관 장홍유가 군함을 타고 병력을 이끌며 벌써 진도 벽파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맞바람으로 인해 배가 닷새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도 알려왔다. 이 정보는 명나라와의 협력 속에서 군사적 대비가 필요함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날 밤 아들의 편지로 그의 무사 귀환 소식을 들었지만 아내의 편지로 둘째 아들 면이 더위를 먹고 심하게 앓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 6월 17일 일기. 맑다. 저녁 무렵에 경상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찾아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탐우선이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평안하시다고 전해왔지만 면이 여전히 많이 아프다고 했다. 이 소식에 몹시 걱정스러웠다. 해설. 맑은 날씨 속에서 저녁 무렵 우수사와 충청 수사가 찾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아마도 군사적 대비와 해상 방어에 대한 논의였을 것이다. 정찰선이 도착하며 어머니의 평안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들면이 여전히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이순신 장군은 깊은 걱정에 빠졌다. 이러한 개인적 고뇌 속에서도 장군은 군사적 책무를 이어가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6월 18일 일기 말다. 아침에 원수의 군관 조춘현이 전령을 가지고 왔다. 광양 현감 송전이 두치현에 이르러 수군에서 폭병을 뽑을 때 사사로운 정을 썼다는 말을 원수가 듣고 군관을 보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다. 원수가 서출 처남인 조대항의 말만 듣고 이렇게 사사로운 행위를 했다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날 경상우수사가 초청했지만 가지 않았다. 해설. 이순신은 원수가 자신의 처남인 조대항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편향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결정을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의존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순신의 공정성을 보여준다. 경상우수사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원수의 이런 태도에 대한 항의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6월 19일 일기 말다. 원수의 군관과 배흥록이 원수의 주둔지로 돌아갔다. 변존서, 윤사공, 하천수 등이 찾아왔다. 충청 수사가 와서 보고를 마친 뒤 그의 어머니 병환 때문에 사처로 돌아갔다. 해설. 이날은 원수와 관련된 사안이 일단락되며 군사적 상황보다는 방문객과 개인적 사정이 기록의 줄을 이룬다. 충청 수사가 보고를 마친 뒤 어머니의 병환으로 개인 거처로 돌아간 것은 당시 관직자들의 가정적 의무와 공적 의무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 6월 20일 일기 말다. 충청 수사가 다시 와서 보고를 하고 활쏘기를 했다. 박치공이 와서 보고를 하고 서울로 떠났다. 마량 첨사도 방문했다. 저녁에는 영등 포만호가 본포에 물러나 있었던 잘못에 대해 처벌받았다. 탐우선의 책임자 이인원이 들어왔다. 해설. 충청 수사는 어머니의 병환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해 보고를 하며 책임을 다했다. 활쏘기 활동은 군사훈련과 사기 증진의 일환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영등 포만호가 주둔지 이탈로 처벌을 받았고 탐우선 책임자가 보고를 위해 들어오면서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6월 21일 일기 말다. 충청 수사가 다시 와서 활쏘기를 했다. 마량 첨사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명나라 장수 장옥류가 바닷길을 통해 벽파정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잘못된 정보라고 확인되었다. 해설. 충청 수사가 재차 방문해 활쏘기를 하며 군사적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량 첨사와의 대화는 군사적 협의나 침묵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명나라 장수의 소식이 오보로 밝혀진 점은 당시의 정보 전달 체계가 부정확하거나 혼란스러웠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순신이 정보의 정확성을 중시하며 이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6월 22일 맑음 일기 오늘은 할머님의 제삿날이라 외출하지 않았다. 날씨는 삼복더위처럼 불꽃같이 뜨거워 큰 섬조차 찌는 듯한 더위가 느껴졌다. 사람들 모두 견디기 어려운 날씨였다. 저녁이 되니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두 끼나 식사를 거르게 되었다. 초저녁에 소나기가 잠깐 내렸다. 해설. 이날은 군사활동이 없었고 장군이 더위와 몸 상태로 인해 휴식을 취하며 제사를 지낸 날이다. 폭염과 건강 문제로 인해 군 지휘관으로서의 피로를 엿볼 수 있다. 6월 23일 맑음 저녁의 소나기 일기 오늘 순천 부사, 충청 수사, 우후, 가리포 첨사 등이 함께 방문했다. 우후 이몽구가 군량 독촉 임무를 수행하며 견내량에서 외적 한 명을 사로잡았다. 포로에게 외적의 동태를 캐물으며 어떤 기술을 잘 다루는지 물었다. 포로는 염초, 제조와 조총 사격 모두 능숙하다고 답했다. 해설. 이날은 군 지휘관들이 모여 논의했으며 우후가 직접 임무를 수행하며 외적 포로를 잡아 정보를 얻었다. 이는 적군의 기술력과 전략을 파악하려는 중요한 정보전이었다. 6월 24일 맑음 일기 오늘도 순천 부사와 충청 수사가 함께 방문해 활을 쏘며 훈련했다. 활 20순을 쏘았다. 해설. 군사 지휘관들이 활쏘기 훈련에 참여한 날로 이는 지휘관들조차도 전쟁 중 실력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음을 보여준다.
6월 25일 맑음. 일기. 충청 수사와 함께 활 열순을 쏘며 훈련을 이어갔다. 이연염도 방문에 함께 활쏘기에 참여했다. 이날 종사관 정경달을 모시는 아전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편지 내용은 조도어사의 보고가 매우 놀랍다는 것이었다. 이에 부채를 봉하여 보내 답했다. 해설. 활쏘기 훈련이 계속되었으며 종사관이 전한 조도어사의 보고는 아마도 군사 상황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으로 보인다. 부채를 봉해 보낸 것은 전통적으로 관례적인 감사와 존중의 표현이다. 6월 26일 말다. 일기. 충청 수사, 순천 부사, 사도첨사, 여도만호, 고성현령 등이 활을 쏘았다. 아침 일찍 김양간에게 단원 아래 진상물을 봉해 올렸다. 마량과 영등포가 여기 와 있다가 곧 돌아갔다. 해설. 이날은 지역의 주요 군사 관료들과 함께 활쏘기 훈련을 하며 군사적 기술을 점검했다. 김양간에게 단원 아래 진상물을 보내는 일은 당시의 관례적인 행정 업무였으며 마량과 영등포의 방문은 군사적 협력이나 상황 점검을 위한 방문으로 보인다. 6월 27일 말다. 일기. 활을 15순 쏘았다. 해설. 활쏘기 훈련에 집중한 하루였다. 활 15순을 쏘았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량을 의미하며 평상시에도 무예 단련과 군사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월 28일 말다. 더위가 찌는 듯하다. 일기. 나라 제삿날 명종의 제삿날이라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진무성이 벽방산의 망대에 다녀와서 적선은 없다고 보고했다. 해설. 명종의 제삿날로 공식적인 활동은 줄이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날이다. 진무성이 벽방산의 망보는 초소를 점검한 것은 국방의 빈틈을 확인하려는 의도였으며 적선이 없다는 보고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6월 29일 말다. 일기. 순천 부사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왔다. 우수사, 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윤동구의 아버지가 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우리 들어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전했다. 해설. 이날은 군사 관료들과 활쏘기 훈련을 통해 군사적 단합을 강조했다. 순천 부사가 술과 음식을 가져온 것은 협력과 친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동구의 아버지와 우를 통해 가족 및 개인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군사적 준비와 개인적 소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어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활쏘기와 막루 점검 같은 군사 활동을 통해 항상 대비 태세를 유지했으며 인간적인 교류와 관례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월 5일 맑음. 일기. 새벽에 탐우선이 들어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심약이 내려왔는데 사람이 너무 무능하여 한심스러웠다. 우수사와 충청수사가 같이 왔다. 여도만호가 술을 가져와 함께 마셨다. 술자리 후 활을 10여순 쏘았는데 과음한 탓에 수루에 올랐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해설. 이날은 비교적 평온한 날로 탐우선이 전한 어머니의 평안 소식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심약의 무능은 관리에 잦을 문제가 전쟁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술자리와 활쏘기는 긴장 속에서의 휴식으로 보이지만 과음으로 인한 산만함은 우려를 남긴다. 7월 6일 마이너스 종일 구준비. 일기. 몸이 불편하여 관청의 업무를 보지 않았다. 도둑 3명을 최기석이 잡아왔고 박춘향 등이 도둑의 우두머리를 잡아왔는데 왼쪽 귀가 잘려나가고 없었다. 아침에 격군을 잘 정비하지 못한 죄로 정원명을 잡아 가두었다. 저녁에는 보성 군수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밤 11시쯤에는 큰 소나기가 퍼부었는데 빗줄기가 3대 같아서 비가 새지 않는 곳이 없었다.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아있으니 온갖 근심이 밀려왔다. 이영남이 와서 나를 만났다. 해설. 이날은 도둑 체포와 군사 정비 부족에 대한 처벌 등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격군 부실은 전쟁 준비 태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밤에는 큰 비로 인해 실내까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평안 소식에도 불구하고 깊은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영남의 방문은 고립감 속 작은 위로로 보인다.
7월 7일 저녁에 비가 뿌림. 일기. 충청 수사가 자신의 어머니 병환이 심각한 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우수사는 순천 부사, 사도첨사, 가리포첨사, 발포만호, 녹도만호와 함께 활을 쏘았다. 이영남이 배를 끌고 올 일로 곤양으로 간다고 보고했다. 적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고성의 보인을 문초했다. 보성 군수가 왔다. 해설. 이날은 활쏘기 훈련으로 군사적 대비를 점검하는 한편 이영남의 이동 보고와 포로 문초를 통해 군사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충청 수사의 부재는 가족 문제와 전쟁 준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군사 지휘관들이 직무와 개인적 고충 사이에서 겪는 복잡한 상황을 잘 반영한다. 주해. 이순신 장군은 7월 초의 기록에서 개인적인 걱정, 군사적 책임, 그리고 물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군은 어머니의 건강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안도감을 얻었지만 심약으로 파견된 관리의 무능함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 비효율성은 행정적인 문제와 함께 군사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정원명과 같은 군사관리가 병력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처벌하며 군사준비 태세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순천, 사도, 가리포, 발포, 녹도의 지역 지휘관들과 함께 활쏘기 훈련을 지도하며 군사훈련과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훈련 외에도 장군은 지역 보인과 포로를 문초하며 군사 정보를 수집했고 이영남으로부터 배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등 정보 수집과 방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넘어 정보 관리와 전략 수립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장마와 폭우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비가 지붕을 세게 만들어 실내까지 불편한 상황을 초래했고 장군은 이러한 물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아들면의 병세와 류성룡 영의정의 사망 소문처럼 개인적인 걱정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7월 초 상황은 그가 개인적인 고충, 군사 규율 유지, 물자 관리, 정보 수집 및 훈련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규율과 준비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7월 8일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음. 일기.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몸이 피곤하여 장수들을 만나지 않았다. 대신 각 고을에 공문을 적어보냈다. 오후에 충청 수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고성에서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사람을 직접 문초했다. 광양의 송전이 그의 지휘관인 병사의 편지를 가져왔다. 나간 군수와 충청우가 온다고 하였다. 해설. 강한 바람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날이었지만 공문 작성과 충청 수사와의 회의를 통해 행정적, 군사적 소통을 이어갔다. 포로 문초는 군사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광양 송전이 가져온 병사의 편지는 지휘 체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나간 군수와 충청 우후의 방문은 지역 방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7월 9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일기. 아침에 충청 우인 원유남이 교서를 받들고 숙배하였다. 저녁 나절에는 순천, 나간, 보성의 군관과 생리들이 격군을 소홀히 했고 기일을 어긴 죄로 처벌하였다. 가리포, 임치, 소금포, 마량의 첨사들과 고성의 현령이 모두 함께 왔다. 나간에서 보내온 군량표 200섬을 받아 이를 각지에 나누었다. 해설. 이날은 군사적 규율과 물자 관리가 중점이었던 날이다. 군관과 생리들의 태만을 처벌한 것은 군사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가리포 등 주요 지역의 첨사와 지방관들이 함께 모인 것은 지역 간 방어 체계를 조율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었다. 군량표 200섬을 배분한 것은 물자 확보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7월 10일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가 조금 내렸다. 일기. 아침에 나간에서 보내온 벼를 찍고 광양에서 보내온 벼 100섬을 확인하였다.
신홍원이 나를 찾아왔다. 저녁 나절에는 송전과 군관이 활 15순을 쏘았다. 이날 아침에 아들면의 병이 위중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지어 피를 토하는 증세까지 있다고 하여 울과 심약인 신경왕과 정사립, 배응록을 함께 보내 치료를 돕게 했다. 해설. 아들면의 병세 악화 소식은 이순신 장군에게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었지만 그는 군량 확인과 병사 훈련 같은 군사적 책임을 이어갔다. 신홍원의 방문과 활쏘기 훈련은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군의 냉철한 리더십이 돋보인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 것은 가족의 건강과 공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해. 이순신 장군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여러 가지 군사적 책임과 개인적 고뇌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는 군사 기강을 바로잡고 물자를 관리하며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장군은 강한 바람과 같은 악천후 속에서도 공문을 작성하고 충청 수사와 회의를 통해 행정적, 군사적 소통을 유지했다. 포로를 문초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나간 군수와 충청 우후의 방문 준비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려 했다. 이는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전투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순천, 나간, 보성의 군관과 생리들이 병력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처벌하며 군사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첨사들과 지방관들이 모여 방어 체계를 조율했고 나간에서 군량 벼 200섬을 받아 지역에 나누는 등 군수 물자 관리에도 집중했다. 개인적으로는 아들면의 병세 악화와 피를 토했다는 소식이 장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치료를 위해 약재를 감독하는 관리와 의술에 능한 사람들을 파견하며 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에서 보내온 군량을 확인하고 활쏘기 훈련을 통해 병사의 사기를 유지하는 등 군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악천후와 물자 부족,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군사적 준비와 규율을 유지하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헌신했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의 리더십은 군사적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극복하며 전쟁 준비를 완수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7월 11일 구준비. 일기. 바람이 세게 불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 것이 염려되었으며 아들면의 병세가 몹시 걱정되었다. 장계를 손수 초안을 작성하고 고쳐주었다. 경상 순무서성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원 수사가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한다. 오후에 군관들에게 활을 쏘게 했고 봉학도 함께 활을 쏘았다. 윤원침이 점고 점검받는 일하러 왔기에 점심을 대접한 후 돌려보냈다. 저녁 무렵 비바람이 몹시 치더니 밤새 계속되었다. 충청 수사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설. 이날은 강한 비바람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내적인 고뇌와 함께 여러 업무를 처리했다. 울의 험난한 여정과 아들면의 악화된 병세는 장군의 걱정을 더욱 가중시켰다. 장계를 직접 작성하고 수정하며 행정적 책임을 다했으며 군관들에게 활쏘기를 지시하며 군사훈련을 이어갔다. 윤원침의 점고를 받는 등 병력 점검에 신경 썼으며 충청 수사와의 논의를 통해 군사적 소통을 이어갔다. 저녁 무렵에도 비바람이 계속되며 환경은 열악했지만 장군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7월 12일 맑음. 일기. 아침에 소군첨사가 와서 보고하며 화살 54개를 만들어 바쳤다. 공문을 작성하여 각지에 나누어 주었다. 충청 수사는 순천, 사도, 발포, 충청 우와 함께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우선이 들어와 어머니의 평안하심은 알았으나 아들면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마음이 몹시 애탔다. 영의정 류성룡이 사망했다는 부고가 순변사가 있는 곳에 전해졌다고 했다. 이는 류정승을 미워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일 것이다. 이 소식에 통분하여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어두워질 무렵 홀로 빈집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더욱 어지러웠고 염려로 답답하여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했다. 류정승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해설. 날씨가 맑아진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군사적 준비와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소군 첨사가 만든 화살 54개를 보고하며 군수품 확보와 준비를 보여주었고 공문을 작성해 각 지역으로 배포하며 행정적 지휘력을 발휘했다. 충청 수사, 순천, 사도, 발포의 지휘관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며 군사적 훈련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저녁에 타무선이 도착해 어머니의 평안 소식을 전했지만 아들 면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장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류성룡 영의정의 사망 소문은 장군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 류성룡이 중요한 국가 인물이었기에 그의 사망은 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다. 장군은 개인적 고뇌와 국가적 위기의식 속에서도 맡은 임무를 다하며 밤늦게까지 고뇌에 잠겼다. 7월 13일 비. 일기. 홀로 앉아 아들 면의 병세를 걱정하며 점을 쳐보았다. 첫 번째 괴는 임금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뜻이 나와 매우 좋은 징조였다. 다시 점을 치니 밤에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는데 이것도 좋은 징조였다.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번에는 류정승에 대해 점을 쳐보았다. 첫 번째 괴는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다는 결과였고 두 번째 괴는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뜻이었다. 모두 좋은 징조라 다행이었다. 저녁 내내 비가 내렸고 홀로 앉아있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저녁 무렵 송전이 돌아가는 길에 소금 한 섬을 주워 보냈다. 오후에 마량 첨사와 순천 부사가 와서 보고를 하였으나 날이 어두워져 되돌아갔다. 비가 계속 올지 개일지 점을 쳐보니 뱀이 독을 뿜는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이는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징조였다. 농사일이 염려스러웠다. 밤에는 비가 퍼붓듯이 내렸고 초저녁에 발포 타무선이 편지를 가져왔다. 해설. 이날은 아들면의 병세와 류성룡의 사망 소문에 대한 장군의 불안이 절정에 달한 날이었다. 장군은 점을 치며 아들의 병세와 류성룡의 안위를 확인하려 했고 점괘가 좋은 징조를 나타내 마음이 약간 안도되었다. 저녁 무렵 송전에게 소금을 전달하며 물자, 관리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마량 첨사와 순천 부사의 보고를 받으며 군사적 소통을 이어갔다. 농사에 영향을 미칠 비의 지속 가능성을 점치며 민생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밤에 퍼붓는 폭우 속에서도 장군은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국가와 가족 모두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총주해. 이순신 장군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인적인 고뇌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군사적, 행정적 책임을 다하며 방어 태세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장군은 강한 바람과 굳은 비 속에서도 장계를 작성하고 군사훈련을 지시하며 군사기강을 유지했다. 충청 수사와의 회의와 윤원침의 점고를 통해 병력 점검과 행정적 소통을 이어갔다. 소군 첨사가 바친 화살 54개와 군사적 공문 배포는 물자, 관리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들면의 병세 악화와 피를 토했다는 소식은 장군에게 큰 심적 부담을 주었으며 이를 위해 의료 전문가를 파견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 했다. 국가적으로는 류성룡 영의정의 사망 소문이 장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류성룡이 중요한 국가 인물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장군은 개인적 고통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송전, 마량 첨사, 순천 부사의 보고를 받으며 군사적 소통을 유지했고 농사와 민생에 영향을 미칠 비의 지속 여부를 점치며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 이 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악천후와 개인적 고뇌 속에서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군사적 준비와 방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정보 수집, 군사적 기강 유지, 물자, 관리, 가족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7월 14일 비. 일기. 어젯밤부터 빗줄기가 3대처럼 퍼부어 지붕이 새어 마른 곳이 없었다. 간신히 밤을 지냈는데 점괘대로 일이 이루어지니 참으로 묘하게 여겨졌다. 충청 수사와 순천 부사를 청하여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마음속 근심이 가득하여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다.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는 수루 위로 올라가 몇 바퀴를 어슬렁거리다가 돌아왔다. 타무선이 오지 않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걱정스러웠다. 자정 무렵에 다시 비가 내렸다. 해설.
전날 밤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불편한 밤을 보낸 날이었다. 점괘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탐우선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해했다. 충청 수사와 순천 부사와 장기를 두며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근심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날은 장군의 내부적 불안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고민이 드러나는 날이었다. 7월 15일 비 저녁 나절의 갬. 일기. 조카해와 종경이 와서 아들 면의 병세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세히 듣고 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또 조카분의 편지에서 아산 고향의 선산이 무사하고 가묘 또한 편안하며 어머니께서도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한편 이응종이 환자하는 일로 매를 맞다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 삼촌인 충청수사 이순신이 이 소식을 듣고 피통했고 그의 어머니 또한 병세가 위중해졌다고 전해졌다. 활 16순을 쏘고 수루에 올라가 이리저리 거닐던 중 팍주사리가 급히 와서 명나라 장수의 배가 이미 본영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곧 삼도에 전령을 보내 본영을 죽도로 옮겼다. 밤을 그렇게 지냈다. 해설. 아들면의 병세가 나아졌다는 소식과 고향의 평안 소식을 들으며 장군은 잠시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응종이 매를 맞아 숨졌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으며 충청 수사와 그 가족의 슬픔을 통해 당시 처벌의 엄격함을 보여준다. 명나라 장수의 배가 본영에 도착했다는 긴박한 소식을 받고 신속히 삼도에 전령을 보내 본영을 이동시키는 등 장군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결정을 내리며 임무를 수행했다. 7월 16일 흐림, 바람이 차갑다. 일기. 늦은 아침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종일 퍼붓듯이 쏟아졌다. 경상수사 원균, 충청수사 우수사가 모두 본영에 와서 나를 만났다. 소비포에서 우족 등을 보내왔다. 명나라 장수가 삼천진에 도착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도만호가 먼저 본영으로 와 상황을 보고했다. 저녁에는 본진으로 돌아왔다. 해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요 수사들이 본영을 찾아와 회의를 열며 중요한 군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비포에서 보낸 우족 등 물자는 장군이 물자, 관리와 군사 보급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나라 장수가 삼천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은 외교적, 군사적 협력 상황을 시사하며 여도만호의 보고를 통해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폭우 속에서도 장군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본진으로 복귀해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주해. 이순신 장군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폭우와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 속에서 개인적인 걱정과 국가적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는 악천후와 정보 부족 속에서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군사적 준비를 이어가며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폭우로 인해 탐우선의 부재와 같은 정보 부족 상황은 장군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는 충청 수사와 순천 부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 안정과 군사적 협력을 도모했지만 마음속 근심은 여전했다. 아들면의 병세 호전 소식과 고향의 평안 소식은 잠시 위안을 주었으나 이응종이 처벌로 인해 숨졌다는 소식은 당시 사회적 규율의 엄격함과 비극성을 드러냈다. 명나라 장수의 배가 본영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삼도 지역으로의 전령 발송은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군은 신속히 본영을 죽도로 옮기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경상수사 원균, 충청수사, 우수사 등 주요 지휘관들이 본영에 모여 논의하며 지역 방어 협력을 강화했다. 폭우와 악천후 속에서도 소비포에서 보낸 물자를 관리하고 여도만호의 보고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민첩하게 대응한 장군의 모습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전략적 지위를 잘 보여준다. 이 시기의 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악조건에서도 군사적 준비와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7월 17일 맑음. 일기. 새벽에 폭우로 나가 진을 쳤다. 오전 10시쯤 명나라 장수 파총 장홍유가 병어선 5척을 이끌고 돛을 달고 들어왔다. 그는 곧장 영문에 이르러 육지에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여러 수사들과 함께 활터의 정자로 올라가 그를 초대했다.
장홍유는 배에서 내려 정자에 곧 도착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바닷길 말리 먼 길을 어렵게 오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대답하기를 작년 7월 절강에서 배를 타고 요동에 도착했는데 요동 사람들은 바닷길에 암초와 돌섬이 많으니 위험하다며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또 곧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요동에 머물며 실랑 손광과 총병 양문에게 보고한 후 올 3월 초에 출항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 큰 수고는 아니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차를 대접하고 술잔을 권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장홍유는 감개무량해하며 대화를 즐겼다. 이후 적의 형세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조용히 담소를 나눈 후 헤어졌다. 해설. 조선군은 새벽부터 포구에서 준비하며 명나라 장수 장홍유를 맞이했다. 오전 10시쯤 병어선 5척을 이끌고 도착한 장홍유는 육지에서의 대화를 요청했고 정자로 초대받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요동에서 출발 과정과 위험한 항해를 설명하며 조선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차와 술을 나누며 적의 동향을 논의했고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7월 18일 맑음. 일기. 다락으로 올라가자고 요청했고 점심을 먹은 뒤 밖으로 나가 함께 앉았다. 술을 서너 차례 권하며 대화를 나눴다. 장홍유는 내년 봄 배를 이끌고 제주에 도착하여 조선 수군과 합세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추악한 적들을 무찌릅시다라고 성의 있게 말했다. 이야기 끝에 초저녁쯤 헤어졌다. 해설. 장홍유와 다락에 올라 점심을 함께하며 술잔을 주고받았다. 그는 내년 봄 제주에서 조선 수군과 합세해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화는 초저녁까지 계속되었으며 양측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7월 19일 맑음. 일기. 아침에 환영 예물의 단자를 올리니 장홍유는 크게 감사를 표하며 주시는 물건이 매우 풍성하다라고 했다. 충청수사도 예물을 드렸다. 저녁 무렵 우수사가 예물을 주었는데 몇몇은 나와 같은 물품이었다. 점심 뒤에는 경상 원수사가 혼자 술잔을 올렸다. 상은 요란했으나 집어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다. 장홍유의 자와 호를 물었더니 자는 중문이고 호는 수천이라고 글로 써서 보여주었다. 밤이 되어 촛불을 밝히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후 헤어졌으며 밤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배로 내려가 잠을 청했다. 해설. 조선 측은 장홍유에게 환영 예물을 전달했고 그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조선의 성의를 높이 평가했다. 각 수사들도 예물을 전하며 환대를 이어갔다. 점심 후에는 경상 원수사의 술자리가 있었으나 음식이 부실했다. 장홍유의 자가 중문, 호가 수천임을 확인했으며 밤에는 촛불 아래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비 예보로 인해 장홍유는 배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이 기록은 조선과 명나라가 협력을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해. 이순신 장군은 조선과 명나라의 협력을 통해 외적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군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포구에서 준비하며 명나라 장수 장홍유를 맞이하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장홍유는 위험한 항해를 감수하고 조선에 도착했으며 조선군과의 협력을 약속하며 공동작전을 논의했다. 이순신은 차와 술을 대접하며 명나라 사신단과 신뢰를 쌓고 적의 동향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홍유의 내년 봄 제주 합류 약속은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 형성을 예고하며 전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희망을 심어주었다. 동시에 각 지역 수사들이 예물을 준비하며 명나라 측을 환대했는데 이는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이순신은 외적과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장홍유와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니라 군사적 협력과 실질적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은 전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나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을 재정비하며 적을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7월 20일 맑음. 일기. 아침에 통역관이 와서 전하기를 명나라 장수 장홍유가 남원에 있는 총병 유정을 만나러 가지 않고 곧장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는 명나라 장수에게 간곡히 말하기를
파총, 장홍유께서 남원으로 간다는 소식이 이미 총병 유정에게 전해졌습니다. 만약 남원에 가지 않으신다면 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말이 오갈 것입니다. 바라건대 남원에 가서 유정을 만나본 뒤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총은 과연 그렇겠습니다. 제 말을 타고 혼자 가서 유정을 만난 뒤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겠습니다. 라고 했다. 아침 식사 후 파총이 내배로 내려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별의 잔을 권했다. 파총은 이별의 술잔을 7잔이나 마신 뒤 서로 묶은 호줄을 풀고 함께 포구 밖까지 나갔다. 나는 2번, 3번 애달픈 마음으로 송별했다. 그 후 경수, 이역기 충청 수사 순천 부사 발포만호사 도첨사와 함께 사이남에 올라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왔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장홍유가 남원에 있는 총병 유정을 만나지 않고 떠나려는 상황을 바로잡으며 명나라와의 외교적 신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송별 자리에서는 술잔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표현했으며 이후 지역 관리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부 협력도 강화했다. 이는 외교적 예의와 군사적 협력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7월 21일 맑음. 일기. 아침에 원수에게 명나라 장수와의 문답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보냈다. 저녁 무렵 마량첨사와 소비포 첨사가 찾아왔다. 발포만호가 복병을 배치하는 일로 와서 아래고 갔다. 저녁에 수루에 올라 있었는데 순천 부사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가 되어서야 흥양에서 군량선이 들어왔다. 이에 생리와 배 주인에게 벌로 발바닥을 호되게 때렸다. 저녁에 소비포 첨사가 보고하기를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 원균에게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몹시 기괴한 일이었다. 저녁 무렵 우수사가 군량 20섬을 빌려갔다. 해설. 이순신은 명나라와의 대화 내용을 원수에게 상세히 보고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군량선의 지연 문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전시의 군량 수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원균이 소비포 첨사를 처벌한 사건은 내부 갈등의 단면을 드러내며 전시 상황에서의 지휘 체계와 인간적 갈등을 보여준다. 이순신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며 전황을 조율해 나갔다. 주해. 7월 20일과 21일의 기록은 조선과 명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며 외교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려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준다. 특히 장홍유와의 대화와 이별 과정은 단순히 외교적 만남을 넘어 전쟁 상황 속에서 양측이 어떻게 공조하려 했는지 잘 드러낸다. 이순신은 설득력 있는 언행으로 명나라 장수를 움직였으며 송별의 정중함은 조선 수군의 외교적 성숙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이남에서 군 관계자들과 나눈 담소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유대와 협력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기록된 군량 문제와 원균의 처벌은 전쟁 중 내부적인 어려움과 갈등의 단면을 반영한다. 군량선의 지연과 이에 따른 형벌, 소비포 첨사가 겪은 곤장형은 전쟁 상황에서 물자와 규율의 중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순신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외교와 군사 행정을 조율하며 대의를 위해 희생과 책임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당대 조선의 군사적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7월 22일 맑음. 일기. 아침에 장계를 촉으로 작성한 것을 수정하였다. 임치첨사와 목포만호가 방문하여 열람하였다. 저녁에는 사량만호와 영등포만호가 찾아와 장계를 살펴보았다. 오후에는 충청수사, 순천부사, 충청우후, 이영남이 함께 모여 활을 쏘았다. 해가 저물 무렵 수루에 올라가 밤이 깊도록 앉아있다가 돌아왔다. 해설. 이순신은 아침에 임금에게 올릴 장계 초고를 수정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어 임치첨사와 목포만호가 장계를 열람했고 저녁에는 사량만호와 영등포만호도 장계를 보았다. 이날 오후에는 충청수사, 순천부사, 충청우후, 이영남과 함께 활쏘기를 하며 군사훈련과 친교를 나누었다. 해질 무렵에는 수루에 올라 전장을 살피며 사색에 잠기다 밤이 되어 돌아왔다. 이날은 군사적 책임과 인간적 성찰이 조화를 이룬 하루였다. 7월 23일 맑음. 일기.
충청수사가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와 함께 와서 장계를 보았다. 이후 활쏘기를 하였다. 조카해와 종봉이 돌아갔다. 종목련이 들어왔다. 해설. 충청수사는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와 함께 방문하여 장계를 검토하고 활쏘기를 진행하였다. 이는 군사 지도자들 간의 협력과 훈련이 강조된 활동이었다. 조카해와 종봉은 이순신의 곁을 떠나 돌아갔고 또 다른 종 목련이 방문하였다. 이는 가족 및 측근과의 유대와 이별을 기록하며 개인적 감정이 담긴 날이었다. 7월 24일 맑음. 일기. 여러 가지 장계를 직접 봉하였다. 영의정 류성룡과 병조 판서 심춘겸, 판서 윤군수 앞으로 각각 장계를 보냈다. 저녁에는 활을 7순 쏘았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장계를 작성하고 봉하여 영의정 류성룡, 병조 판서 심춘겸, 판서 윤군수에게 보냈다. 이는 그의 문서 작성 능력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보여준다. 저녁에는 활을 7순 쏘며 꾸준히 군사훈련을 이어갔다. 이 활동은 그의 책임감과 군사적 준비 태세를 나타낸다. 7월 25일 맑음. 일기. 아침에 하천수에게 장계를 맡겨내 보냈다. 아침 식사 후 충청수사, 순천부사 등과 함께 우수사 있는 곳에 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몹시 취하여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구토를 하였다. 해설. 아침에 하천수에게 장계를 맡겨 중앙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후 충청수사, 순천부사 등과 함께 우수사를 찾아가 활 10순을 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과음으로 인해 몹시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밤새도록 구토를 하는 등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이는 군사적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적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하루였다. 7월 26일 맑음. 일기. 각 고을에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밥을 먹은 뒤 수루로 올라가 앉았다. 순천부사와 충청수사가 방문하여 보고를 했다. 저녁 무렵 녹도만호가 도망병 8명을 붙잡아 왔다. 주모자 3명은 처형하고 나머지 5명은 곤장을 쳤다. 저녁에 탐우선이 도착했다. 아들들의 편지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편안하시고 면의 병도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허시댁의 병은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유홍과 윤군수가 세상을 떠났으며 윤돈이 종사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신천기도 방문했다. 어두운 무렵 신재훈이 찾아와 보고를 했으며 노윤발이 흥양의 생리와 감관을 체포해 데려왔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행정적 업무로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고 수루에서 순천부사와 충청수사를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저녁에는 녹도만호가 잡아온 도망병들을 처벌하며 군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가족 소식에서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편지를 받았지만 허씨댁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컸다. 중앙정부와 관련된 여러 소식을 듣고 군사적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며 하루를 보냈다. 7월 27일 흐리고 바람. 일기. 꿈에서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좋은 징조라고 한다. 이날 충청수사와 순천부사와 함께 수루 위에서 활쏘기를 했다. 충청수사가 가져온 과주를 조금 마셨으나 몸이 불편하여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해설. 꿈에서 머리를 풀고 곡을 한 것은 당시의 해석에 따르면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 군사적 지도자로서 충청수사와 순천부사와 함께 활쏘기를 하며 군사훈련을 지속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리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책임감과 인간적 한계가 함께 드러난 하루였다. 7월 28일 맑음. 일기. 흥양 생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신재훈이 주부 직첩을 받고 인사를 한 뒤 돌아갔다. 저녁 무렵 수루에 올라 벽을 바르는 일을 감독했다. 의병승 은흥이 와서 그 일을 맡았다. 해질 무렵 숙소로 내려왔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흥양 생리들의 죄를 직접 처리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주었다. 신재훈이 직첩을 받고 떠났고 수루의 보수 작업을 감독하며 군사시설의 상태를 점검했다. 의병승 은흥이 보수 작업을 맡아 수행하며 군과 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는 군사적 준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순신의 노력이 돋보인 날이었다. 7월 29일 종일 가랑비. 일기.
하루 종일 가랑비가 내렸으나 바람은 없었다. 순천 부사와 충청 수사가 바둑을 두는 모습을 구경했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나간 군수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밤새 신음하며 아침을 맞았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몸이 좋지 않아 큰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순천 부사와 충청 수사가 바둑을 두는 모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간 군수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건강 상태는 악화되어 밤새 신음하며 지냈다. 이순신의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주해. 이 기록은 충무공 이순신의 군사적, 행정적, 개인적 일상을 보여준다. 그는 공문 작성과 장계 전달, 도망병 처벌 등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며 충청 수사와 순천 부사 등과 활쏘기 훈련을 통해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했다. 탐우선을 통한 정찰과 수루의 보수 작업을 감독하는 등 군사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도망병 주모자, 처형이나 흥양 생리들의 처벌은 이순신의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주는 동시에 체포된 이들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적절히 대응하는 그의 지도력과 책임감을 나타낸다. 한편 기록에서는 가족의 건강 소식, 꿈의 해몽, 몸 상태 악화와 같은 개인적 고민도 엿볼 수 있다. 어머니의 건강 회복 소식에는 안도감을 느꼈으나 허시댁의 병세 악화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걱정이 깊었다.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행정 업무를 놓지 않았으며 순천 부사와 충청 수사와의 협력으로 군사적 훈련을 이어갔다. 이 기록은 이순신이 군사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인간적인 한계를 모두 짊어졌던 날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다.